슈퍼에서 맘충을 만났다. 장을 보고 주차장에 세워둔 자전거 자물쇠를 풀고 가방과 비닐봉투를 핸들에 걸고 있는 참이었다. 그때 웬 잼민이가 달려와선 비닐봉투를 낚아채 도망갔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지 혼자 자빠져 넘어져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캔맥주 한 세트 말고도 내 일주일 식재료가 가득 담긴 비닐봉투의 무게는 유치원생 잼민이가 들고 도망가기엔 당연히 너무 무거웠다. 그러고 있는데 애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마트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 그러곤 뜬금없이 당신이 우리 애 밀어서 애가 다쳤잖아 라며 삿대질을 해댔다. 민 적 없고 제 장바구니 훔쳐서 도망가다가 무거워서 지 혼자 자빠진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럴 리 없거든요. 말을 막 지어내시네. 사람 불러올 테니까 거기 있어요 라며 막 소리 지르곤 애들은 그대로 냅두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아, 오늘 진짜 재수 더럽게 없네 라고 생각하던 때 또 다른 잼민이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러곤 가방 안에 있던 닌텐도를 마음대로 끄집어냈다. 우와, 나도 갖고 싶다. 야, 왜 네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가지고 노냐? 닌텐도를 집어채자 마침 마트 아줌마와 경비원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대체 뭔 일이에요? 저 남자가 우리 애 넘어뜨리고 게임기까지 뺐더라고요. 저 아줌마 뭐래냐? 아니 아줌마 무슨 헛소리예요? 학생 어린애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일단 저희 사무실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좋아요. 저도 할 말 많거든요. 진짜 억울하네. 네, 그럼 따라오세요. 요즘 맘충들은 지애들 잘못이어도 절대 인정 안 하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일판부터 크게 벌리고 본다. 아마도 애 엄마라는 거 내세워서 정치질 할 생각이었겠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마트 아줌마가 뭔 생각으로 애들 때린 것도 모자라서 게임기까지 뺏었어요? 라며 포문을 열었다. 자초지종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맘충이 뭐라 짓거리는지 가만히 들어보려고 했다. 갑자기 우리 작은 애 넘어뜨리더니 큰애 게임기까지 뺏었어요. 애 다쳤으니까 잔말 말고 치료비 내놔요. 경비원이 애 상태를 확인했지만 상처 하나 없었다. 뭐 눈앞에서 지혜가 넘어졌으니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건 그렇고 아까 그 자전거도 당신 거 아니죠? 돈도 없어 보이는데 자전거도 우리의 게임기처럼 딴 데서 슬쩍 훔친 거 아니에요? 정 돈 없으면 그 자전거라도 우리 애한테 줘요. 방금 훔친 거 아니냐고 해놓고선 자기 달라니.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맘충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참고로 맘충이 탐내는 내 자전거는 200만 원이나 하는 초경량 로드바이크다. 맘충 말을 그대로 믿는 마트 아줌마도 레전드였다. 이거 아주 그냥 상습범이네, 상습범 라며 혼자 흥분하고 난리 났다. 그래도 경비원은 아주머니 그래도 일단 양쪽 말 다 들어봐야죠. 학생 이래저래 할 말 많아 보이는데 이제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큰애가 장바구니를 작은애가 게임기를 훔쳐서 다시 빼앗았을 뿐이라고 설명하자 맘충은 고개를 휙휙 저으며 그 가방이나 게임기나 우리 애들 건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애초에 그 나이에 게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장바구니도 우리 거잖아 이 도둑놈아. 장바구니 안에는 오늘 야식으로 먹을 예정이었던 갈비팩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 맘충이 그걸 또 어느 틈에 봤나 보다. 안 되겠네.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주머니 좀만 더 기다려보시라니까. 경비원은 정상인이라 다행이라고 속으로 수십 번은 생각한 것 같다. 일이 더 커져서 경찰에까지 민폐 끼치기 전에 이제 슬슬 끝내야겠다 싶었다. 인내심에 한계가 오기도 했다. 그 게임기는 제 겁니다. 케이스 뒤하고 게임기 본체에 제 이름 쓰여 있어요. 못 믿겠으면 이게 제 면허증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의심스런 눈으로 확인하는 아줌마. 이어서 그 초록 가방도 제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이름 쓰여 있죠? 라며 가방 안을 보여주자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아줌마. 그래도 다 큰 어른이 무슨 애들이나 하는 게임기를 갖고 있네. 라며 계속 실실 쪼개며 비아냥거렸다. 네네, 이 나이 먹고도 게임에서 죄송하게 됐네요. 근데 아줌마가 내가 게임하든 말든 뭔 상관인데요. 장바구니 누구 건지는 영수증 보여달라고 했으면 바로 알았을 거고, 저 아줌마 하는 얘기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데 혼자 경찰을 부르니 어쩌니? 아니 그게 얼굴만 보면 누가 봐도 당신이 나쁜 놈 같잖아. 화나지만 저 아줌마 말대로 난 인상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착하게 살려고 다짐하는데 꼭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유독 자주 생긴다. 그러는 사이에 경비원이 점장을 불렀고 점장이 사무실로 달려왔다. 저희 쪽 점원이 큰 실수했습니다. 곧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연신 사과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저 아줌마 손님 대하는 말투나 태도가 참... 아줌마, 여태 생사람 잡아놓고선 사과 한마디 안 해요? 그러자 아줌만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로 함부로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이딴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게 사과하는 태도예요?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하고 소리를 빽 지르자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유.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다. 사원증도 있는 걸로 봐서 알바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되먹은 가게인지 이해가 안 된다. 어차피 다시 올 일도 없을 테니 그냥 빨리 잊어버리기로 했다. 내가 아줌마랑 한바탕 하는 사이 맘충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망했다, 망했어.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아주 넋이 나가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모두 자연스럽게 맘충 쪽을 보게 됐는데 맘충이 쓰러져 있었다. 결국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다. 그 후 점장도 따로 사과를 해오며 상품권 비스무리한 걸 주려 했지만 거절하고 집에 왔다. 얼마 후 맘충의 남편이 찾아와서는 아까 경찰서에서 대강 얘기 들었습니다. 제 집사람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연거푸 고개를 숙이셨다. 혹시나 보복하러 온 건 아닌지 걱정했던 터라 맥빠지는 노릇이었다. 맘충은 정말 레전드였지만 남편은 정상인이라 다행이었다.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주고 핸드폰으로 녹음했던 거 일부를 들려줬다. 그러자 남편은 제 집사람이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며 사과했다. 앞으로는 부인과 엮일 일 없으면 좋겠네요. 근데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남편분께서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그러자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같은 일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진짜로 경찰 신세를 지면 그때는 이혼하겠다고 한 터라 오늘 일로 마음을 단단히 굳혔다고 한다. 아까 의자에 걸터앉은 맘충이 망했다, 망했어 라고 혼자 중얼거린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됐다. 구급차 실려갈 정도로 이혼이 싫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일판을 만들지 말든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신병 같은 거라고 축 처진 어깨를 한 남편이 말했다. 저 사람도 참 딱하다고 느끼며 떠나는 남편을 멍하니 배웅해줬다. 인상 험한 사람이 밖에서 애들 게임기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과 물건에 이름 써두는 건 좋은 습관이라는 걸 깨달은 하루였다. 대학교 때 나를 포함해 친구 5명이서 자주 드라이브나 여행을 하고 다녔다. 차는 내 거고 면허도 나밖에 없어서 운전도 다 내가 했다. 난 운전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만 운전하는 건 딱히 불만이 없었다. 아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한 명 한 명 집 앞까지 데리러 갔고 돌아올 때는 또 기름을 채워 그만큼의 비용은 친구 4명이 나눠서 내주었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불만 없이 차를 태워준 거였는데 어느 날 상황이 급변하고 말았다. 언젠가 한번 멀리 여행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거리가 멀어 기름값도 많이 들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불만을 토로하는 친구 A. 이 돈을 4명이서 내는 건 좀 그래. 이번만큼은 너도 보태줘? 라고 말을 꺼냈다. 그걸 듣던 B가 그건 아니지. 매일 차도 태워주고 운전도 혼자 다 해주잖아. 라며 나를 변호해줬지만 A는 납득이 안 되는 모양이었다. 그래도 톨비까지 더하면 기차 타고 가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아? 운전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래도 시급으로 따지면 너만 엄청 이득 보는 것 같아. 아니, 아무도 이득 보는 사람 없다니까. 체리도 보험료나 자동차세 같은 거 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심지어 5명이나 태우고 멀리까지 다니는데 차도 마모될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체리가 제일 손해보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는 기름값만 내는 걸로 퉁치는 걸 오히려 고마워야 할 판이라고. A 외에는 모두 B처럼 차를 가진 것만으로 돈이 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주고 있었다. 참고로 나를 제외하고 뿜빠이로 기름값을 내자고 제안해준 것도 B였다. 처음엔 됐어 라고 사양했지만 그렇게 하면 내 차 타고 여행 가는 게 부담스러워진다고 해서 결국 그대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 후에도 모두가 A한테 여러 가지 말을 해줬지만 A는 계속 그래도 아니 같은 말만 반복했다. 다 함께 즐기자고 온 여행인데 이런 애 저런 애 말이 많고 안 그래도 장거리 운전에다가 심지어 4명이나 태우고 온 거라 긴장하면서 운전한 탓에 여행이 끝날 때쯤에는 지친 것도 있어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났다. 앞으로는 계속 이러면 곤란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예전부터 A는 몇 번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 기분이 좀 그랬던 적이 있던 터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딱 마음 먹고 한마디 하기로 했다. 알겠어. 그럼 기름값은 5명이서 나누자. 어? 그건 아니지. 아니야, 됐어. 그 대신 A는 앞으로 내 차 안 태워줄 거야. 에? 가까운 거리는 너도 안 내도 돼. 여태 그러운 것처럼 4명이서 낼 테니까 태워줘. 그냥 이번에는 너무 멀리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나올 줄 몰라서 부탁했을 뿐인 거야. 어디까지가 가까운 거리고 어디까지가 먼 거리인지 똑바로 정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흐지부지해질 테니까 그건 싫어. 내던지 안 타던지 둘 중 하나만 골라. 알았어. 낼게. 라고 딱 봐도 언짢은 표정을 하며 조용히 돈을 내주었다. 그 후 또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계획을 짜던 도중에 기름값에 대해서 A에게 다시 확인했다. 이번에는 전보다 멀리 갈 거라서 기름값이 더 들 텐데 너는 어떻게 할래? 항상 그랬듯 체리한테는 내게 할 생각 없으니까 4명이서 나눠낼 건데? 에? 그럼 차라리 기차 타고 가자. 그게 더 싸지 않아? 찾아봤는데 기차로 가도 똑같았어. 게다가 기차 타고 그대로 목적지까지 휙 가는 건 별로 재미도 없잖아. 중간에 차 세우고 어디 들리기도 하면서 가야 더 재밌지 않아? 뭐 그건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할래? 차로 갈 거야? 기차로 갈 거야? 혹시 기름값이 너무 부담되면 그냥 근처나 놀러가고 다음에 가도 돼. 강연은 안 해놔도. 아, 알았어. 간다고. 그렇게 결국 또 A까지 껴서 5명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기름값을 낼 때 A는 또다시 불만을 내뱉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5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되니까 명목상 너도 얼마 정도는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뚜껑이 열린 나는 그럼 너는 이번에는 한 푼도 내지 마. 내가 낼 테니까. 그 대신 앞으로는 무슨 말을 하든 신뢰할 수 없으니까 안 태워줄래. 당장 내려줘. 그렇게 말하고 나는 혼자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A의 짐만 꺼냈고 셀프 주유소였기 때문에 거기 휴게소에 A의 짐을 놓고 왔다. A는 아직 차 안에 앉아서 낸다고. 낼 테니까 두고 가지 마. 이제 너 못 믿는다고 말했지? 빨리 내려. 라고 말하고 A가 앉은 쪽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라고 재촉했다. 체리야, 장난하는 거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그런데도 A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길래 나도 모르게 적당히 하고 빨리 내리라고 하잖아! 라고 소리쳤다. 평소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은 없어서 모두 흠칫 놀랐다. A도 깜짝 놀라 급히 차에서 내리길래 나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걸었다. 하다못해 집까지만 데려다줘.
아직도 저러네.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돈 내겠다니까. 귀에 딱지 않겠네. 앞으로도 운전하느라 지쳐있을 때마다 매번 그럴 거잖아. 너가 그럴 때마다 모처럼 기분 좋게 온 여행 다 망치고 그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그니까 이제 절대 안 태울 거야. 부탁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차마린도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잖아. 얘 진심으로 하는 소린가? 참을 인이고 나발이고 갈게. 그 후 차 타고 나갈 때는 거의 4명이서만 계획을 짜고 다니곤 했다. 학교가 같아서 졸업할 때까지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다른 교통편을 타고 갈 때는 A도 부르긴 했지만 우리가 살던 곳은 꽤나 시골이어서 차가 없으면 여간 불편한 터라 교통기관을 써서까지 여행할 일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A와 함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 후 4학년이 되어 여름방학이 찾아왔다. 모두 가까운 동네에서 취직을 하게 되어 A까지 껴서 모두 함께 면허학원을 다녔다. 그렇게 가을이 되어 무사히 면허를 취득하고 졸업여행은 렌터카를 빌려 교대에 가면서 여행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나 A는 또 기름값과 톨비보다 기차가 더 싸다고 말하길래 거기에 렌터카 값까지 들면 또 난리를 부를 게 분명해 졸업여행은 A에게는 비밀로 하고 렌터카를 빌려 2박 3일로 여행하게 되었다. 졸업 후 A한테서 가끔 여행도 다니자. 나도 운전할게. 라는 연락이 가끔 와서 A도 이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 기분을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어울려볼까 한 적도 있지만 결국 기름값도 안 내고 운전자에 대한 배려도 없는 사람은 평소에도 다를 바 없을 거고 또다시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겠지 싶어 그냥 거절했다. 그 후 1년 정도 지나니 A는 이제 포기했는지 연락도 전혀 없어 뭐하고 사는지 아무도 모른 채로 지냈다. 하지만 어느 날 대학교 동창의 SNS에서 우연히 A로 보이는 사람이 찍힌 게시물을 발견했다. 친구와 여행을 갔는데 기름값으로 면박이나 주고 불만이 너무 많아 정말 짜증났다. 같은 글이 써있는 데다 그전 게시물에는 A와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어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A가 분명했다. 사회에 나가서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며 B가 한탄했다. 그 게시물이 올라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A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비상식적인 인간이랑은 앞으로도 만날 일 없어 라고 딱 잘라 말했고 그 뒤로도 여행은 4명이서만 다니고 있다. 난 아주 어릴 때 매우 희귀한 알레르기가 생겼다. 그건 물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물에 반응한다. 목욕이나 수영 같은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내 몸에서 흐르는 눈물이나 땀이나 침 등에도 반응해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피부에 물이 튀면 대충 15분 정도 후에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과 동시에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다. 이 증상은 2시간 정도로 끝나지만 그 고통은 정말 엄청나서 지금은 그 고통과 맞서기 위해 버티고 있지만 어릴 때는 버틸 수가 없어서 벌러덩 넘어져 굴러다니곤 했다. 가능한 한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 에어컨을 켜둔 시원한 방에서 지내왔고 27살이 된 현재도 밖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으며 집안에서만 지내고 있다. 덕분에 어릴 때부터 책만 엄청 읽어서 지금은 프리랜서로 작가 일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동업자인 남편과 결혼도 했는데 쿨한 성격의 남편은 내가 집에서만 지내는 것도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것도 다 이해해주어 둘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추석 가까이 되어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다. 아가, 왜 요새는 아들이 집에 찾아오지 않는 거냐? 듣자하니 추석에도 안 올 거라는데 네가 아들한테 뭔가 얘기해서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못 찾아가는 이유는 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여름에는 외출을 못해요. 땀을 조금 흘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반응해서 힘들어요. 그리고 말하긴 좀 그런데 그이는 천성이 집돌이라 지금도 자기가 먼저 나서서 외출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 아들이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지만 그건 어릴 때 얘기 아닌가요? 그보다 너 물 알레르기인가 뭔가 하는 거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들어본 적도 없다던데. 아니 진짜예요. 희귀한 알레르기라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건 이해해요. 알레르기 같은 건 다 미신이야. 네가 수영을 잘 못하니까 항상 알레르기인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에는 알레르기 있는 애는 거의 있지도 않았는데 요즘 갑자기 알레르기니 뭐니 다 젊은 것들이 약해 빠져서 그런 거 아니야. 부모들이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워서 그런 거라고. 그런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눈앞에서 머리에 물이든 뭐든 뿌려서 정말 알레르기 올라오는 걸 증명하면 믿어줄게. 뭐 아들내미도 더운 거 싫어하니까 추석은 그냥 넘어가 주는데 크리스마스에는 무조건 와라. 딸내도 애 데리고 온다니까 가족끼리 다 모여야지. 라며 전화를 끊었다. 피로가 몰려왔다. 남편이 돌아온 뒤 그 얘기를 하니 알레르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앞으로는 연락 오는 거 그냥 안 받아도 돼. 라고 말해주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내키지는 않지만 크리스마스에 시댁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크리스마스 당일 내 몸이 이래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예정이었지만 시부모님이 이것저것 핑계대며 막아섰다. 심지어 가족이 다 모일 거라 들었는데 오기로 한 형님 가족은 보이지도 않았고 우리만 계속 시부모님을 상대하다가 밖이 어두워지더니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고 차로 온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어 그냥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욕조 애물 받아놨다. 아가, 너 먼저 들어가라. 네? 뭐? 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 알레르기예요. 그니까 목욕은... 뭐? 욕조도 못 들어가? 그래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구나. 말도 안 된다 더럽게. 빨리 안 들어가? 엄마, 무슨 말이야 그게.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목욕이든 샤워든 씻을 수는 없지만 몸은 물기를 뺀 타올로 꼼꼼하게 닦고 있고요. 머리는... 그만해.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둘이서 같이 뭘 하는 거냐? 모르겠고 여튼 몸은 깨끗하게 좀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가져온 타올을 평소처럼 남편에게 짜달라고 부탁한 뒤 화장실로 가 몸을 닦기로 했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몸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다. 어머님! 어머머머, 너 진짜 고집이 장난이 아니구나. 아유 냄새. 온 집안 약취로 가득하잖아. 빨리 욕조로 들어가. 난 오냐오냐 해줄 생각 없어. 야, 살려줘 여보. 무슨 일이야? 너 왜 욕조에 있어? 재빨리 남편이 수건을 가져와 몸을 닦아주었지만 5분도 안 되어 내 몸은 빨갛게 부어올랐다. 피부가 점점 빨개지네. 엄마가 이런 거지? 여보, 됐으니까 빨리 구급처좀 불. 욕조에 빠졌을 때 나도 모르게 욕조물을 잔뜩 마셔 내 목이 부어올라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다. 온몸에서 느껴지는 격통에 정신을 잃을 것처럼 하면서 간신히 의식만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너무나도 강렬한 고통에 나는 그만 기절해버렸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당신 왜 며느라가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왜 나한테도 아가가 물 알레르기 있다고 말을 안 했어? 아니, 알레르기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심지어 물 알레르기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지금 아가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오냐고. 물 알레르기라는 걸 알았으면 애초에 오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죠? 오늘은 원래 네 누나가 올 예정이었거든. 근데 저번 달에 얘가 지 딸내미 데리고 놀러 왔을 때 너희 엄마가 푸딩을 먹였어. 네? 니네 누나가 우리한테 애가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온 음식 외에는 주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그런 거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입원했지 뭐. 그랬는데도 이번에는 또 며느리한테까지도 이딴 짓을 벌이고 말이야. 아니, 알레르기가 이렇게 되는 건 줄은 몰랐다니까. 물 알레르기고 뭐고 다 거짓말인 줄 알았고 손녀딸도 그냥 감기였을 거라고. 너 그딴 식으로 저번에도 사과 한마디 안 했지? 또 본인 말이 맞다고 정당할 생각이야? 알겠어. 알겠고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연 끊는다. 연을 끊겠다니. 알겠어. 며느라가한테도 사과할 테니까 부탁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마렴. 미안한데 나도 이만 이혼해야겠어. 에? 장난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생각 안 하는 인간이랑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당신이 그런 인간이었다니 지금까지 몰랐던 게 부끄러울 지경이야. 안 돼! 이제 와서 작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살 순 없어. 나야말로 외로워서 죽을 거라고. 다 질렸어 이제. 살인미수 해놓고 지 생각만 하는 것 좀 봐 저거. 얼른 여기서 나가.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로부터 3일 정도 후에 퇴원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내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내준 뒤 정말로 이혼하셨다. 지금까지의 정을 봐서 시아버지는 재산을 딱 절반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돌연 가족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충격 때문에 지금은 혼자 빌라에 살며 은둔 생활을 하고 계신다. 심지어 돈이 없다며 목욕도 안 하고 샤워도 며칠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산다고 시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다. 나한테는 그렇게 냄새난다고 말해놓고선.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 집의 형님네가 시아버지나 조카를 데리고 자주 놀러오게 되어 갑자기 가족이 확 늘어난 기분이다. 다음엔 또 언제 놀러오려나? 생각하면서 매일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반에서 서열이 나뉘어 있었고 상위 4명의 조녀녀들이 있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는데 얼굴도 이쁘다. 다들 동아리 회장 부회장이거나 에이스이거나 하고 당연히 남자들에게 있어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였다. 솔직히 나도 약간 동경하고 있었다. 내게는 B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공부는 중하위권이지만 얼굴도 잘생기고 축구부 에이스였다. 덤으로 성격도 좋아 평범한 나와는 다르게 인기가 많았다. 여자한테 인기도 많은 놈이 나랑 노는 게 더 재미있단 말을 해줘서 내심 기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B가 점심시간에 나를 불러세웠다. 이거 너도 먹어봐. 엄청 맛있어. B는 닭튀김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내리고 있는 A가 있었다. A는 굉장히 수수하고 공부를 잘하는 반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조용한 아이였다. 최상위 4명과는 정반대인 느낌. A는 B의 얼굴을 못 보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B에게 A가 당황하잖아. 괴롭히지 마. 괴롭히는 거 아니야. 내가 도시락 까먹고 안 들고 왔다고 하니까 준 거야. 그러자 A는 그게 맞다고 말해주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야, 빨리 먹어보라니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어. 나는 B 손에 들린 닭튀김을 한 입 받아 먹어보았다.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다. 진짜 펄쩍펄쩍 뛸 정도로. 이야, 진짜 맛있다. A네 어머니 요리 엄청 잘하시는구나. 그랬더니 B가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거 A가 직접 만든 거래. 헉, 진짜로? 내가 엄청 놀라자 A는 조용히 끄덕였다. A 어머니 아침에 출근하느라 바쁘셔서 도시락 직접 만들어 온대. 따로 요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다 독학으로 한 거래. 대박 아니냐? 진짜 대박인데? 도시락은 원래 식으면 맛없는데 A 도시락은 식어도 엄청 맛있네. 오히려 간이 더 잘 스며든 느낌이야. 나와 B가 A 요리를 칭찬하고 있을 때 A는 뒤에서 계속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B와 A는 한 번씩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게다가 B가 A 도시락을 너무 자주 뺏어 먹어대서 그런지 A가 B 도시락도 만들어주게 되었다. B도 엄청 기뻐하며 점심시간에 A한테 도시락을 받으러 가는 게 일과가 되었다. 하지만 4명의 잘난이들은 그걸 곱게 보지 않았다. 그 4명 중 한 명이 B를 좋아했던 것이다. 4명의 표적이 된 A는 곧바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게 참 음침한 수법인데 어떤 식이냐면 A가 물건을 훔쳤다던가 욕을 했다던가 하며 없던 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다. 물론 A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는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지만 후에 그런 사태가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4명은 A를 나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괴롭힘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그러자 A는 점점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 아직 모질이었던 우리는 A가 그런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B와 둘이서 요새 A 잘 안 나오네? 그러게 무슨 일 있나? 같은 말이나 하고 있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학교에 A가 안 나오게 되고 나서 B는 자주 생각에 잠긴 듯 창문 밖을 보고 있는 일이 많아졌다. 그때 나는 A가 안 와서 맛있는 도시락도 못 먹게 돼버렸네 라며 B를 살짝 떠봤는데 못 만나서 정말로 아쉬워하는 느낌이었고 A 자리를 자주 쳐다보기도 했다. 내 자리는 B의 대각선 뒤라서 B가 하는 행동이 잘 보였는데 어느 날 교실 구석에서 여자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아, 펜이 없네. 에? 또 A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야, 지금은 A 탓하면 안 되지. 이제 학교도 안 나오는데. 얘기하고 있던 건 그 4명 중 2명이었고 한 명은 B를 좋아한다고 했었던 C였다.
그걸 듣고 있던 나머지 2명도 소곤소곤 작은 소리로 웃어댔다. 그 순간 수업 중에 갑자기 쿠당탕하는 큰 소리를 내며 B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C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진짜냐? B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 있었다. C와 다른 한 명은 요리조리 눈을 피하며 뭐가? 뭐가가 아니라 니네가 A한테 뭔 짓 한 거냐고 묻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그 순간 C 책상이 공중에 붕 떠 날아갔다. 빨리 말해라. 니들도 이렇게 되고 싶냐? 어? 더 이상 수업 분위기도 아니었고 B가 차올린 책상을 피해 도망가려고 반 친구들은 다들 복도로 나갔다. 생물 선생님은 아직 신임이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실 밖에서 떨고 계셨다. 나와 반 남자애들 몇 명이서 B를 말리려고 몸을 던져 막아섰다. 하지만 B는 3명이나 들러붙어 말리는데도 극도로 화가 나서 그런지 힘이 평소의 몇 배는 되어서 좀처럼 제어가 안 되어서 야! 진정 좀 해! 라고 몇 번이나 말을 걸었다. B 눈앞에서는 C와 다른 한 명이 전의를 상실하고 떨면서 울고 있었다. 니들 절대로 용서 안 한다. 쓰레기들아! 진정 좀 하라고! 이성을 잃은 B를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C와의 사이에 다른 남자애들도 껴서 겨우 떨어뜨렸다. 미안. 겨우 이성을 되찾은 B가 그렇게 말했을 때 B에게 있어 A는 그저 친구가 아닌 엄청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실감했다. 충격적이긴 하네. 나도 B와 같이 A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너무 바보 같아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다. 그 후 교실은 반 친구들의 손에 의해 다시 정리되었고 그 4명은 선생님께 불려가고 수업은 자습 시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C와 또 다른 애 말고 웃고 있던 2명까지 합쳐 괴롭히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다. 그 4명은 정학과 함께 동아리에서도 쫓겨났고 C는 대학 추천장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물거품이 되었다. 4명은 각각 그에 맞는 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 후 나와 B는 A 집에 갔다. 나는 A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A가 나왔을 때 어버버거렸다. 하지만 B는 학교 가자. 이제 괜찮아. A는 B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린 건지 따돌림 받고 있던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자 B가 A의 손을 꼭 잡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학교 나와줘. 기다릴게. 라고 A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A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A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되었다. 정하게 끝난 4명은 따돌림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성격 더럽다는 소문이 퍼져서 인기도 다 추락했다. 그 후 A에게 관여하는 일도 없어졌다. 그리고 B는 A에게 고백했고 얼마 가지 않아 둘은 사귀게 되었다. 그 후 우리는 졸업을 맞이했다. 인기녀였던 4명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신뢰를 잃고 그대로 모습을 감춘 채로 어느샌가 소문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 후에도 B와는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A와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가끔 다른 사람이 이 둘에 대해 물어보는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부럽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생긴 남자랑 사귈 수 있는 거지? 그러게 엄청 좋아하겠지? 언제 차일까 매일 걱정하며 가슴 졸일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나는 언제나 그 소리를 듣고 터지고 만다. 왜냐면 더 좋아하는 쪽은 고등학교 때부터 쭉 B 쪽이었고 A는 아직까지도 부끄러워한다. 하지만 A도 졸업하고 나서는 정말 예뻐졌고 B가 걱정하게 되는 기분도 알 것 같다. A는 긴장하면 바로 얼굴이 붉어지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5년 후 B는 준비의 준비를 거듭해 프러포즈를 했고 둘은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 B는 결혼한 얘기를 자랑스럽게 이 자리 저 자리에 다 말하고 다녔다. 그 옆에 앉아있던 A는 따돌림 당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참고로 동창회에는 그때 그 4명도 와 있었는데 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도 엄청 찌고 입고 온 옷도 촌스럽게 짝이 없었다. 노래방에서 야간 알바할 때 있었던 일이다. 다음 날이 노는 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다. 어서 오세요. 평소처럼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12시 되자마자 피어싱에 머리는 노란색으로 염색한 누가 봐도 10대 양아치 하나가 가게에 들어왔다. 뭐 노래방 주 고객이 보통 이런 애들이다 보니
나름대로 적응해 있었다. 4명인데 방 있죠? 지금은 혼자신데 나중에 3분 더 오신단 말씀이죠? 그럼 괜찮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잖아. 빨리 안내나 해. 말투가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열받았지만 꾹 참고 음료 무한 리필 서비스가 딸린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자 한 일행이 들어왔다. 누가 봐도 아까 그 양아치 일행이었다. 피어싱에 빨간 머리 하나, 어린 여자애 2명. 빨간 머린 아까 내 친구 들어간 방 알려줘. 그러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실례지만 뒤에 계신 분들 민증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내가 일하고 있는 노래방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밤 11시 이후 18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다.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안 되고 학생 같은 손님이 오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노래방 출입을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 민증 안 갖고 왔는데 그냥 보내줘. 안 됩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심야에 18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고 겉보다 손님은 왕이란 말 몰라? 어리다고 무시해도 되는 거야? 노래방은 청소년 보호법 적용을 받는데 저희 지역은 특히 단속 심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딴 거 알바가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거잖아. 말이 안 통하네. 빨간 머린 날 무시하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손님이 고등학생인 걸 알고서도 들여보냈을 경우 영업정지당하고 심하면 가게 문 닫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절대로 그냥 못 들어갑니다. 옥신각신하던 중 좀처럼 일행이 안 들어오자 답답했는지 프론트로 나온 노랑머리가 알바 진짜 짜증나네. 얘네들 다 미성년자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하잖아. 그럼 뒤에 계신 여성분들 생년월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생일은 진짜 자기 생일 말하면 되지만 연도까지 지어내서 말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 둘은 소곤소곤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생년월일을 말했다. 몇 년도 몇 월생이에요. 예상한 대로였다. 이런 애들은 갑자기 생일 물어보면 얼타서 계산도 제대로 못한다. 지금 말한 생일로 따져도 18세 미만이다. 그러면 지금 만 17세입니다만. 쫄렸는지 노랑머리가 큰 소리를 쳤다. 쫑알쫑알 말 많네 진짜. 몇 대 맞고 싶냐? 주변 물건을 걷어차며 난장판을 피웠다. 그러자 기세가 오른 빨간 머리도 알바 재수없네. 한번 손봐주자. 라고 한마디 했다. 뒤에 있는 여자애들은 그러지 마. 나름 말리려고 하는데 여자 앞이라 가오잡고 싶었는지 더 센 척하는 양아치들. 어우 생긴 것도 진짜 개띠껍네. 라며 빨간 머리는 내 안경을 바닥에 내리쳐 산산조각을 냈다. 이 안경 얼마 전에 산 건데 디자인도 새로 나온 거고 압축 렌즈라 몇십만 원 한다. 결국 내 인내심도 바닥났다. 야, 니들 여기 뭐하러 온 거냐? 말투를 바꾸자 양아치들이 갑자기 쫄기 시작했다. 어려도 손님이고 일이니까 저 자세로 대했지만 내 키는 190cm에 자랑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눈매도 사나웠다.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인상 쓰지 말라는 얘길 종종 들었다. 안경을 쓰는 건 시력이 나쁜 것도 있지만 사나운 눈매를 감추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려는 목적도 있었다. 내 험악한 인상에 완전히 쫄았는지 재수없네. 야 가자. 라며 은근슬쩍 도망가려고 하길래 니들 돈은 내고 가야지. 아니 입장 밴 해놓고 돈은 무슨 돈. 처음 들어온 애가 4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쪽 인원수 맞춰서 방 배정했는데 돈 내야지. 그러자 노랑머리가 나 한 곡도 안 부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래를 불렀든 안 불렀든 니들 때문에 다른 손님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방 음료 무한 리필 서비스도 있고 휴일 전날이라 요금 평소보다 더 비싸거든. 다 합쳐서 12만 5천 원. 웃기고 있네. 한 푼도 못 내니까 야 가자. 라며 돈도 안 내고 그대로 엘베 타고 나가려고 했다. 나도 곧바로 엘베로 쫓아가서
문 안 닫히게 버튼을 계속 눌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돈도 안 내고 가게도 개판 만들고 가긴 어딜 가? 그리고 내 안경값도 물어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엘베에서 내려 이번엔 계단으로 가려고 비상구를 찾았지만 그쪽도 내가 앞질러서 버티고 서서 가로막았다. 물론 비켜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운 좋게 출구 바로 앞엔 경찰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신고하면 몇 분 만에 가게에 도착한다. 그 정도는 이 양아치들도 눈치를 챘는지 진짜 질기네. 돈 낼 테니까 내면 되잖아. 라며 그제야 지갑을 꺼내 돈을 내려고 했지만 여태 이 난리를 피고 안경까지 박살낸 양아치들을 그대로 보내줄 수는 없었다. 이미 늦었다 얘들아. 그냥 얌전히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자. 라며 썩소를 날렸다. 그러던 사이 경찰이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아치들은 일단 노래방비를 낸 후 경찰서까지 끌려가게 됐고 나는 난장판이 된 가게를 청소했다. 경찰서에 가서 재차 조사를 받게 된 양아치들은 가게에 오기 전에 술 마시고 음주운전한 것까지 걸리게 됐다. 가게 주차장 방범 카메라에 차를 세우는 노랑머리의 얼굴이 제대로 찍혀 있길래 경찰에 제출했다. 음주운전까지 걸렸으니 괘씸죄 추가돼서 벌금도 꽤 나오겠네. 결국 양아치들은 물론 같이 있던 여자애들도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퇴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무거운 징계였다고 한다. 뭐 그나마 여자애들은 얌전한 편이어서 그 정도로 끝났다고 생각한다. 여자애들도 그냥 생 날라리 년들이었으면 아마 일이 더 커졌겠지. 걔들은 그래도 말리는 신용이라도 했지. 날라리 년들은 무조건 주변 분위기에 편승하니까. 그랬으면 더 귀찮아졌겠지 싶다. 어찌됐든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후 가게에 양아치 엄마가 왔다. 뚜벅뚜벅 당당하게 들어와서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경찰에 잡히고 대학도 제적됐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며 분기탱천한 모습이었다. 미자랑같이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가게에서 깽판까지 쳐놓고는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다 내 안경도 박살났고 그 엄마의 그 자식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생각하면서도 못하면 기물파손으로도 고소해드릴까요? 마침 제 친구가 변호사인데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어쩌실래요? 그러자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갔다. 그래도 의외였던 건 엄마랑 아들은 무개념이었지만 아빠는 정상이었다. 경찰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은 건지 나중에 아빠 혼자 찾아오셔서 정식으로 사과하시면서 안경값이 담긴 봉투도 내게 정중하게 건네주셨다. 야간 알바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본다. 2차, 3차로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미 술 취한 사람도 많다. 취해서 혼자 횡설수설하는 사람이나 싸가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저번 같은 양아치들은 제발 안 오기를 출근할 때마다 기도한다. 후, 진짜 힘들었다. 나는 젊은 나이에 IT 회사를 차렸다. 비록 학벌도 연줄도 돈도 한 푼 없었지만 내겐 꿈이 있었다. 쓰레기 창고 같은 곳에 사무실을 차려 조금씩 매출을 올리며 사업을 키웠다. 하지만 잘 풀린 것도 잠깐이었다. 당시 나는 돈에 그만 눈이 멀어 그저 눈앞의 수익만 따져 사업을 운영한 결과 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됐다. 직원들도 떠나고 회사도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러모로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이래저래 답답한 마음에 나는 공원 벤치에서 노숙자처럼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저 실례합니다. 그쪽도 무슨 일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며칠 굶어서 그런데 1,000원만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겉모습만 노숙자 꼴을 한 나한테 진짜 노숙자가 말을 걸어와서 정말 놀랐다. 그 노숙자는 꽤 말라 있었고 입은 옷도 너덜너덜했다. 원래 같았으면 더 놀랐겠지만 지금은 내 코도 석자다. 괜찮긴 한데 요즘 달랑 1,000원 가지고 뭐 사드실 수 있겠어요? 내 말에 놀라며 수줍은 듯 뒤통수를 긁으며 그렇네요.
갑자기 구걸해서 죄송합니다.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라도 가보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노숙자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입고 있던 너덜너덜한 옷으로 보나 뭘로 보나 아마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닌가 싶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1,000원 구걸할 정도였으니까. 한편 옛날에 어디서 본 얼굴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벤치에 앉은 채로 기억을 더듬어 보니 문득 생각이 났다. 걔 민지였구나. 확실해. 민지는 내 소꿉친구였다. 처음엔 못 알아봤지만 옛 모습이 남아있었다. 아까 민지는 나 눈치 못 챈 것 같던데. 근데 왜 노숙자가 됐을까? 소꿉친구가 노숙자가 돼서 구걸하고 다니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쳤고 나도 모르게 뛰고 있었다. 저기 잠시만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계속 밖에 있으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괜찮으시면 집 바로 근처니까 비라도 피하고 가세요. 그렇게 민지를 집에 데려왔고 옷을 빌려줬다. 그 전에 일단 샤워를 하게 했다. 고맙다며 인사를 하는데 배가 많이 고팠는지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래서 일단 집에 있는 걸로 요리를 해줬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밥을 먹었다. 이미 꽤 확신이 있었지만 민지 본인이 맞는지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혹시 민지 맞아? 나 기억나? 소꿉친구였던 예찬인데. 내 말을 듣고 민지는 크게 놀랐다. 예찬이었구나. 기억나.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네.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뭐? 나도 사업 망해서 예비 노숙자야. 아까 벤치서 신세 한탄하는데 너가 말 건 거야. 보니까 더 착잡해졌는데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무슨 일 있었어? 너야말로 무슨 일이야. 나야 그래도 아직까진 간당간당하게 살고 있는데 너는... 실은 나도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집도 넘어가고 나흘 전에 노숙자가 됐어.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는데 다른 노숙자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더라. 그래서 아까 공원에 있었던 거야. 남자면 몰라도 그런 공원에서 여자 혼자 노숙자 생활을 하기엔 이상한 놈한테 걸리면 도망도 못 가고 위험해. 그런 데서 나흘씩이나 혼자 버텼구나. 민지가 먼저 자기 얘기를 해줬으니 이어서 나도 내 얘기를 해줬다. 그러자 민지가 혹시 그럼 나랑 같이 해볼래? 사업이라면 나도 경험 있으니까 나름대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난 더 잃을 것도 없어. 이렇게 된 거 구해준 보답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보고 싶어. 솔직히 깜짝 놀랐다. 아까 내 사업도 망하기 직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민지 쪽에서 동업하자는 얘기를 할 줄은 몰랐다. 어차피 기울 대로 기운 사업이다. 믿져야 본전으로 같이 해볼까?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민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당장은 돈이 없어서 당분간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일하는 걸로 했다. 오늘도 계약 한 건 땄어, 예찬아.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해. 자기도 사업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일상적인 업무도 능숙했고 계약도 혼자 몇 건이나 따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우선 당장 부도날 위기에서는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 관련된 자잘한 일로 민지와 말다툼을 했다. 민지는 자기 생각을 매번 분명히 말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기가 좀 드세다. 아무튼 그래서 말다툼을 했는데 이상하게 꼬이면서 서로 좀 심한 말을 하게 됐고 냉전에 들어갔다. 그런 성격 좀 바꾸면 안 돼? 옛날이랑 똑같네. 너야말로 말투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망할 뻔한 사업 내 덕분에 산 거잖아. 그때 내가 말 안 걸었으면
너 지금도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었을걸? 그날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근데 문제는 일 끝나고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점. 서로 가시방석 그 자체였다. 다시 생각해보면 평소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라 그렇지 망할 뻔한 사업 민지가 살리기는 했다. 뭐라고 사과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지가 무릎 꿇고 사과하길래 정말 깜짝 놀랐다. 나 덕분에 회사 살았다느니 건방진 소리해서 미안해. 같이 살게 해줬을 때부터 너한텐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그러지 마. 내가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계속 울었다. 혹시 민지는 이 일로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민지 나름대로 따로 또 서운한 일이 있었던 걸까?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 울어. 나도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도 너한텐 정말 감사하고 있어. 너 아니었으면 사업 쫄딱 망해서 나도 노숙자 신세였을걸?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계속 닦았다. 예전부터 드센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민지에 대한 내 생각이 조금은 바뀌게 되었다. 그 후로도 나와 민지는 계약 건수를 늘려나가며 직원도 뽑고 회사는 전성기 때랑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했다. 그쯤에서 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걸 행동으로 옮겼다. 아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뭔데? 아, 일 얘긴 아니고 이제 너도 돈은 어느 정도 모아서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은 되지? 이대로 계속 같이 사는 거 너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응, 모으긴 했어. 너야말로 내가 계속 얹혀 살아서 불편했지. 미안해. 아니야. 불편하고 그런 거 없었어. 너가 나가서 혼자 사는 거 망설이는 이유가 빚쟁이들 때문이지? 응, 그것도 있긴 한데. 알겠어, 독립할게. 저기,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사실 나 흥신소에 얘기해서 너 관련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 뭐? 암튼 그래서 변호사한테도 상담해서 네 빚 내가 전부 갚았어. 내 얘기를 듣곤 민지가 뚝뚝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떤 반응을 할지 나름대로 생각은 해봤지만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서 나도 당황했다. 말도 안 하고 맘대로 저질러서 미안해. 그러자 민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집에서 살게 해준 것부터 해서 전부 고마워. 아니야, 너 덕분에 망해가던 회사도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이젠 굳이 나랑 불편하게 안 살아도. 하나도 안 불편했어. 앞으로도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난 네가 좋아. 그런데 난 항상 너한테 받기만 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어. 민지의 말을 듣고 무척 놀랐다. 민지가 방금 나한테 고백했다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도 민지가 있어서 불편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전에 민지랑 싸우면서 내 감정을 어렴풋이 알게 됐다. 민지의 빚을 대신 갚아준 건 회사를 다시 살려준 거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민지 마음속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따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본 것도 혹시 민지에게 고백하고 차였을 때 서로 불편하고 어색할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민지 쪽에서 고백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기쁘면서도 무척 놀랐다. 그러니까...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이제 말도 잘 안 나온다.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 등등.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역시 민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답하자 울고 있던 민지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는 수년 전부터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아파트 더부살이 관리인을 모집했을 때의 이야기다. 더부살인이 주거비와 공과금이 무료라서 그런지 쉽게 생각하고 응모하는 중년 부부가 많고 경쟁률도 꽤나 높다. 그렇다고 해도 아파트 관리인은 꽤나 일이 힘들어서
시작해놓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파트 비품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거나 때에 따라서 직접 교환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또 술이나 쓰레기 관리도 해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주민에게 말하러 가야 하기도 하는데 성질을 부리거나 아예 말을 안 듣는 주민도 많다. 게다가 주민들의 민원 전화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체력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게 크다. 꼬장이 심한 주민이 찾아오면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하지만 조건에 낚여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때도 6조 정도 응모가 들어와서 면접 시간을 나눠서 한 조씩 면접을 봤다. 면접은 나 혼자서 진행하며 책임자이기도 하다. 어떤 부부가 들어왔을 때 부인분을 보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당황하며 이력서를 봤더니 이름을 보아 그 인간임에 틀림이 없었다. 나도 얘도 이제 50대가 되어 있어서 서로 늙었긴 한데 옛날 그대로의 성격 더러워 보이는 얼굴은 그대로였다. 일단 자리에 앉혀서 조금씩 질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은근슬쩍 그 여자 출신 고등학교를 물어봤는데 역시나였다.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확인차 물어본 거다. 나는 고등학교 때 그 여자의 미움을 사고 있었다. 왜냐면 부모님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그녀 아버지가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게 사건의 발단이다. 어느 날 여자의 아버지가 회사의 부품이나 비품 등을 횡령하고 있었는데 그걸 들켜서 해고당했다. 평소 근무 태도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걸 원인으로 내세워 여자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다. 하지만 물건을 훔치는 건 범죄이고 그걸로 헤어졌다고 해도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긴 한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아직 얼마 안 되었을 무렵에는 나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여자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반도 다르고 아무런 접점도 없었지만 쉽게 말해 아버지 일에 대한 분노가 나를 향한 것이었다. 남자가 여자한테 진다니 한심한 얘기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자 상대로 복수한다는 것도 그거대로 한심한 얘기라서 나는 그냥 무시하고 다녔다. 그 여자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도둑질로 체포된 적도 있을 정도의 학생이었으니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도 한몫했다. 욕이나 조롱으로 끝났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혀와서 다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쯤 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가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고 화가 났는지 계단에서 나를 밀쳐 나는 넘어졌고 이마에 흉터가 남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그때 나는 피를 흘리고 있어 눈을 뜨기 힘들었지만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랬더니 여자는 사악하게 웃는 얼굴로 나를 보고 있어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반드시 그 여자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고 또 나는 이마를 부딪혀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봤다는 말을 들을 확률이 더 높아서 결국 내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그런 것으로 끝났다. 나는 그 부상으로 입원하고 상처를 꿰매느라 고통이나 불편도 장난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병문안은커녕 태어난 나를 보고 실실 웃어대기나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걸로 일일이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어서 결국 졸업 후 잊고 살아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설마 이렇게 세월이 흘러 서로 50대가 넘어 이런 형태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자 남편은 엄청 일도 못할 것 같이 생겨서는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남편 이력서를 보니 고졸에 작은 회사만 옮겨 다닌 듯했고 현재는 가사도우미라고 적혀 있었다. 즉 무직이란 소리다. 지금까지의 이직 이유가 전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퇴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남편의 태도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 다 잘린 게 아닌가 싶었다. 한편 여자는 아직 면접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필사적으로 꼭 하고 싶다는 어필을 해왔다. 그야 남편이 무직이 되었는데 이런 찬스를 놓칠 순 없겠지.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나는 우선 여자가 보기 쉬운 각도로 앞머리를 쓸어 올려 상처를 보여주며 말했다. 상처를 쓰다듬으며 여길 보라고 어필해줘도 당연히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다. 우선 저희 조건을 말하자면 거주지를 제공하며 부탁드리는 일이라 손버릇이 나쁜 분은 좀 어렵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부분은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여자는 자신감 넘치게 네, 괜찮습니다. 손버릇 하나도 안 나빠요. 믿어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이상하네요. 고등학교 때 절도죄로 체포당하신 이력이 있지 않나요?
라며 일부러 이력서를 봐가며 말했더니 여자는 당황한 듯한 얼굴로 예? 아니 그런 건 쓴 적 없는데? 같은 말을 하고 나서 당황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실은 그 당시 부모님이 힘드셔서 저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철없는 마음에 그만 딱 한 번 물건을 훔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딱 한 번만 그런 거지 그 이후에는 마음을 바로잡아서 도둑질한 적 절대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아주 정성스럽게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분명 절도는 한 번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게다가 그 고등학교는 중간에 전학 갔죠?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력서를 가리키며 말하자 왜? 어떻게? 라며 여자는 당황하면서 몸을 떨었다. 그럼 전학 가게 된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당연히 몇십 년이나 지난 전학 이유 따위는 채용 여부에 전혀 관계없다. 그 여자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내 얼굴을 본 순간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진수 씨? 라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흉터만 떡하니 내놓으며 같은 학교 학생을 크게 다치게 하고 그러신 분을 고용해드릴 수는 없죠. 유감입니다만 이라고 말해줬다. 그걸 들은 여자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래도 여자는 완전히 기억을 다 떠올린 듯했다. 나를 계단에서 밀쳤던 것도 괴롭혔던 것도 전부 다. 왜 그러시죠? 나는 일부러 그렇게 물어보며 여자의 반응을 살폈다. 하필이면 면접관이 나일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여자는 손을 떨면서 눈을 피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떨려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듯 했으나 겨우 쥐어짜듯 죄송합니다. 그냥 돌아갈게요. 여자는 재빨리 혼자 일어나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갑자기 사라진 아내와 내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나는 남편을 향해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 주세요. 라고 말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 남편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지만 아내도 이미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싶었는지 뒤쫓아 달려갔다. 과거의 죄는 그 여자의 몫인 거지 남편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리를 잡을 찬스를 빼앗아 버린 꼴이 되어 살짝 미안하긴 했지만 어차피 그 남편도 아파트 관리를 시키기는 좀 힘들겠다고 생각한다. 아파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특히 많은 건 쓰레기나 층간소음 문제인데 주의를 줘도 듣는 사람은 거의 없고 기분 나빠하거나 속위의 경읽기나 다름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 남편도 이런 인간들에게 맞설 깡은 안 되어 보인다.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만나 나도 참 재미도 감동도 없는 복수를 해버린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학창시절에 쌓였던 울분이 이 나이가 되어 겨우 풀린 것 같아 조금 통쾌한 기분은 들었다.